시어머니는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 집이다. 내가 버는 돈도 당연히 이 집을 위해 써야지. 그분께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모은 적금 통장을 전부 비워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제 가치를 돈으로 매겼다면 저 역시 돈으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 행동을 알면 아마 믿지 못할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고요하던 오후의 공기를 가르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남편 김민준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을 텐데 무슨 일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서연아. 너.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뜩 흥분한 목소리. 무언가 아주 큰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왜 그렇게? 숨을 몰아쉬어? 너. 지금 어디야? 혹시 은행 다녀왔어? 우리 통장. 우리 적금 통장에 무슨 짓을 한 거야? 통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0원이라고, 0원. 우리가 3년 동안 모은 돈이 다 어디로 사라졌냐는 말이야. 서연아, 대답 좀 해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제 심장 소리만 어지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5입니다. 남편 김민준과 함께 경기도 일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아직 아이는 없었고 저도 남편도 각자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뻑뻑한 월급을 쪼개 아파트 대출 원리금을 갚고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꼬박꼬박 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대출에서도 벗어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꿈을 꾸면서요.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우리의 땀과 시간, 그리고 미래가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석 달 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끓인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 올라와 있었죠. 남편은 퇴근 후 늘 그랬듯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 역시 그 침묵에 익숙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내오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응. 내가 다음 달부터 어머니께 매달 300만 원씩 보내드리려고 해. 쨍그랑. 손에 들고 있던 과도와 사과를 놓칠 뻔했습니다. 간신히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300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산 아파트의 대출 원리금,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우리 두 사람 생활비까지. 이 모든 걸 제하고 나면 우리가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라니요. 그건 우리 부부의 저축액 전부를 넘어서는 생활비까지 위협할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돈이라고. 우리 형편에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라고. 먼저 나와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제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동의를 구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결정을 끝내고 그저 통보하는 사람의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나 하나 보고 고생하셨잖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효도야? 남편은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내라면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효도. 그 두 글자 앞에서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워낸 시어머니의 고생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가게는요? 우리의 미래는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결국 그 모든 말을 삼켰습니다. 그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제 대답이 만족스러웠는지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대화조차 아니었죠. 남편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깎다 만 사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변해가는 사과처럼 제 마음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밖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의 시작이 우리 부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큰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요. 하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머님께 매달 3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님, 고생 많으셨죠. 남편 어릴 적에 남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몸으로 행상까지 하며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내셨으니까요. 남편이 그런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우리 엄마는요? 제 친정엄마 이순희 여사. 제 가슴 한편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우리 엄마 역시 오래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저와 남동생 지훈이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늦은 밤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서도 저희 남매밥부터 챙기셨죠. 엄마의 거칠어진 손, 조금씩 휘어가는 등 희끗희끗 늘어난 흰머리. 그 모든 것이 엄마가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연세도 있으셔서 식당 일도 그만두셨습니다. 변변한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매달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유족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매달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드리긴 했지만 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고생만 생각하는 걸까요? 아내의 어머니 역시 평생을 자식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걸까요? 마음이 꼭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도리와 친정엄마를 향한 딸의 효심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고 저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뱉은 말들이 쉽지 않은 공기 속에 떠다니는 듯했습니다. 그때 무심코 식탁 위에 놓인 제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꽂혀있는 제 월급 카드도요.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번 돈이 들어오는 카드. 매달 이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던 카드.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어쩌면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민준 씨가 자기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다면 나도 우리 엄마에게 효도할 수 있어. 원망하거나 다투는 대신 저는 저만의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를 빠져나와 엄마가 사는 작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마침 좁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놀란 얼굴로 달려오셨습니다. 어머,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회사에 무슨 일 있니? 저는 애써 웃으며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제 월급 카드를 엄마의 주름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엄마. 앞으로 내 월급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뭐? 엄마는 동그래진 눈으로 저와 카드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너 미쳤니? 너희 살림은 어쩌고,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어쩌려고. 김서방은 이 일 아니? 저는 엄마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평생 우리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이제 내가 갚을게. 민준 씨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엄마는 그냥 매달 내가 시장 볼 돈만 조금씩 챙겨주면 돼.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제게 다시 밀어내려 하셨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를 힘껏 끌어안으셨습니다. 엄마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댈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 또한 느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우리 집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매달 시어머니께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제 월급이 고스란히 엄마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면 얘기 좀 해?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겠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리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행에서 출력한 듯한 A4 용지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종이 뭉치를 유리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설명해봐.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남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본 그대로야? 내가 가진 돈 전부 우리 엄마 드렸어. 뭐? 제정신이야?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은 매달 어머님께 300만 원씩 보내드리잖아.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이. 그거랑 이거랑 같아? 어머니는 날 키우신 분이고 당신은
우리 엄마도 날 키우신 분이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석 달간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고생하신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엄마는 고생 안 했어? 당신은 당신 어머니 생각만 하고 당신 효도만 중요해? 그럼 내 마음은? 우리 엄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최소한의 공평함을 원했을 뿐이야. 당신이 할 수 있는 효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공평? 이게 공평이야?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우리 돈을 전부 빼돌리는 게 공평이냐고. 이건 신뢰에 대한 배신이야. 알아? 배신. 그 두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싸늘하게 얼어붙은 거실의 공기를 가르며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옆에 서연이 있니?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제 온몸의 신경이 남편의 입술에 쏠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되리라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시댁을 향한 도리와 친정을 향한 효심 사이에서 침묵하며 인내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평함을 위해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영상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저와 같은 여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남편은 결국 전화기 너머의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지난 석 달간 월급을 전부 친정엄마께 드렸다는 사실을요. 전화가 끊기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현관문 도어록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은 겉옷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맞은편에 앉히셨습니다. 남편은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곧 천둥 같은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아가. 그 부름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내 친정엄마 생각하는 마음, 내가 왜 모르겠니? 나도 자식 키워본 사람인데. 어머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차가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이라는 걸 왔으면 뿌리가 어디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법이다. 내가 한 행동은 그저 돈 몇 푼 친정에 보낸 게 아니야. 내 남편 얼굴에, 그리고 이 시어미 얼굴에 먹칠을 한 게지. 이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며느리가 남편 몰래 딴 주머니를 찰 생각을 했을까?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니? 내 아들이 돈도 못 벌어서 며느리가 친정 도움받아 산다고 수군될 게 아니냐? 체면. 어머님께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보다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신 분이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어머님께는 그저 말대꾸로 들릴 뿐이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가던 어머님이 무심코 한마디를 툭 던지셨습니다. 요즘 민준이가 매달 보내주는 돈도 빠듯했는데 참, 그래도 우리 태식이 외삼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최태식. 어머님의 막내 동생이자 남편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모차를 위해 파주에 좋은 땅이 나왔다고 정보를 물어다 줬지 뭐니. 몇 년만 묻어두면 10배는 뛴다는구나. 민준이가 매달 보내주는 300만 원. 그런 땅에 비하면 푼돈이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없는데. 어머님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어머님의 꾸지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파주에 있는 땅. 10배가 뛴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돈 문제에 있어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외삼촌이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섣부른 투자를 하실 리가 없는데 그날 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엄마 앞에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럼 조용히 넘어갈 거야? 응.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닌 귀찮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의 상처받은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요. 남편은 영원히 제 편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습니다. 제5부 조용한 추적. 다음 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동생 지훈이에게 라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지훈아, 누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부동산 회사에 대해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데. 동생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 이름이 뭔데? 저는 어젯밤 시어머니께 들었던 외삼촌의 이름, 최태식과 파주 땅이라는 단서를 동생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동생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무렵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 지금 어디야? 잠깐 볼 수 있어? 동생의 목소리는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지훈이는 노트북을 펼쳐 제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누나, 이 사람. 최태식 맞지? 노트북 화면에는 남편 외삼촌의 얼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다는 부동산 회사의 홈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자본금도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더 이상한 게 있어? 지훈이가 몇 개의 인터넷 기사와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주의보, 파주 일대 농지 헐갑에 매입 후 지분 쪽에 팔아. 최호 대표, 유사 투자 사기 전력이 있어. 게시판에는 저희 외삼촌과 같은 사람에게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글이 수두룩했습니다.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나 농지를 싼 값에 사들인 뒤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여러 사람에게 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쳐다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께서 혹시 여기에 돈을 넣으신 건 아니지? 그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매달 보내는 300만 원 빠듯하다던 어머님의 푸념. 파주 땅에 투자하면 10배가 뛴다는 말.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보낸 돈을 사기꾼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넣고 계셨던 겁니다. 문제는 더 이상 매달 나가는 3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전 재산,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홀로 남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에 회사 앞에서 잠깐 봐요.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동생이 보내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곧이어 남편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 얘기가 뭔데? 남편은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랑 싸우려고 부른 거 아니야? 그냥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 화면에는 외삼촌 최태식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회사의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가며 동생이 찾아준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회사 속에 터무니없는 자본금, 그리고 파주 땅에 대한 기획부동산 사기 기사들.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건데? 당신 외삼촌 사기꾼일지도 몰라. 말 조심해.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님이 말씀하신 파주 땅, 그거 기획부동산 사기야.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서 파는 거라고. 인터넷에 피해자들이 올린 글이 이렇게나 많아? 저는 피해자들의 글들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외삼촌은 우리 엄마 친동생이야. 어떻게 가족한테 사기를 치겠어? 분명 뭔가 오해가 있는 걸 거야. 당신, 우리 엄마가 밉다고 해서 외삼촌까지 나쁘게 보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아니, 어쩌면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동생이 수송을 해서 겨우 연락이 닿았다는 또 다른 피해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것 좀 들어봐. 저는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태식 그 인간, 아주 능구렁이 같은 놈입니다. 자기가 무슨 고급 정보를 아는 것처럼
곧 이 땅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저도 그 말에 평생 모은 퇴직금을 전부. 녹음 파일 속 남성이 묘사하는 사기 수법은 시어머니가 제게 흘렸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시간을 줄게. 선택은 두 가지야. 하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다른 하나는 나 혼자 변호사를 찾아가고 경찰서에 외삼촌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 저는 굳어버린 남편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체면을 지킬 것인지 당신이 선택해. 다음 날 저녁 남편은 결국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퀭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제 손에는 동생이 출력해준 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죠. 어쩐 일이냐, 이 시간에 둘이 같이. 남편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 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외삼촌 땅 문제 말이에요. 땅 문제? 아, 그거. 곧 잔금 치러야지. 그게. 어머니,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님의 온화하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남편을 지나 제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의 원흉이 저라는 듯이요. 또 너구나. 어머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내 아들이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내가 옆에서 부추긴 탓이라는 걸, 내가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는구나. 내가 내 아들이랑 다정하게 지내는 게 그렇게도 보기 싫으냐?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내려는 게지. 저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든 자료를 어머님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이건 이간질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기 외삼촌 회사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피해자들도 있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 사기.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의 자료 뭉치를 손으로 세게 쳐냈습니다. 종이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닥치거라. 어디서 감히 내 동생을 사기꾼으로 몰아. 내가 내까지 것보다 내 동생을 더 못 믿을 것 같으냐. 넌 처음부터 우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 친정만 챙기기 바빴지. 내가 주는 건 아까워하면서 내 친정에는 월급까지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애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어머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분노로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며느리에게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의 발악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서연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일단 한 번. 시끄럽다.
너까지 저 애한테 홀린 개냐. 이 어미가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제 계집 하나 때문에 이 어미를 의심해? 어머님은 남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며 저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됐다. 너희 둘 다 못 믿겠으면 관둬라. 내일 나 혼자 태식이 사무실 가서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남은 돈 다 주고 올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어머님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셨습니다. 두고 봐. 누가 옳고 그른지는 그때 가보면 알게 될 테니. 방 안에서 어머님의 외침이 마지막으로 들려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텅 빈 거실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내일 아침. 어머님이 저 문을 열고 나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우리의 미래도 희뿌연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며느리의 눈물 채널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길고 힘든 여정에 저와 함께 걸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이 쓰라린 이야기의 마지막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시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물론 잠을 이룰 수는 없었죠. 남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거실을 서성였고 저 역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뒤척였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김없이 아침은 밝아왔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님이 안방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밤새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어머님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단호해 보였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남편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긴. 태식이 사무실에 가야지. 어머님은 현관으로 걸어가시며 마치 저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똑똑히 보고 올 것이다. 너희가 틀렸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올게야. 어머님이 신발을 신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심코 켜져 있던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지명과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대규모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최태식 씨를 공개 수배하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님,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텔레비전 화면에 꽂혔습니다. 화면에는 저희가 어제 그토록 이야기했던 남편의 외삼촌, 최태식 씨의 얼굴 사진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공개수배라는 붉은색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어진 화면에서는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했던 모든 말이,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증거가 차가운 아침 뉴스를 통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현관에 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어머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도장과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믿었던 동생의 얼굴, 자신이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자존심, 그리고 아들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어머님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어머니. 남편의 비명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 역시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에게 주소를 설명하면서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는 시어머님을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던 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한없이 하찮게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쌓아올린 완고함의 성벽과 함께 무너져 내린 한없이 작고 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엾게 여겨야 할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슬픔이었습니다. 어긋난 믿음이 한 가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비극을 온몸으로 목격하는 듯한 깊은 슬픔만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님은 급성 쇼크로 며칠간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병원과 경찰서,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사태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모든 사실이 밝혀진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그동안 외삼촌에게 보낸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그 돈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자리에서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내의 의견대로 해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저는 묵묵히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동반자 말입니다. 어머님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습니다. 말수가 극도로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많던 친척들도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돈 문제에 엮일까 두려웠던 것이겠지요. 평생 체면과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어머님께는 그것이 가장 큰 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어머님 상맡에 앉아 묵묵히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과도가 사과 껍질을 벗겨내는 소리만이 경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가.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들에게도 꺾어본 적 없는 어머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깎던 사과를 접시에 내려놓고 어머님의 앙상하고 차가운 손 위로 제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어머님의 눈가에서 주름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곧이어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고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저희 두 사람의 손등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갈등의 겨울이 지나고 아주 더디고 조심스럽게 관계의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무심한 듯 흘렀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외삼촌에게 넘어갔던 돈의 일부는 돌려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저희 부부는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가 살던 일산의 작은 아파트는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자리에 남은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부부의 삶에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고 호통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대신 가끔씩 저희 집에 들러 손수 담근 김치나 밑반찬을 현관문 앞에 조용히 놓고 가시곤 했습니다. 그 무심한 듯한 음식 봉투 안에서 저는 어머님의 뒤늦은 사과와 미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면 어머님은 제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아가, 이번에는 언제 친정에 먼저 다녀올 것이냐? 라고요. 남편은 좋은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좋은 동반자가 되었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그는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저와 상의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현명하게 균형을 잡으려 했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 식탁에는 이제 네 사람이 함께 앉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님과 친정엄마.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도 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존중과 배려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시어머님을 위해 슴슴한 나물 반찬을,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위해 푹 삶은 고기 반찬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짓곤 합니다. 이 길고 아픈 시간을 겪으며 저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랑은 현명해야 한다는 것을요. 맹목적인 믿음이나 일방적인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식이 평생 일구어 온 행복을 부모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식된 저희는 효도가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부모님을 지켜드리는 것, 양쪽 집안의 무게를 공평하게 짊어지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자식들의 진짜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돈과 신뢰는 늘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의지라는 것을요. 때로는 침묵이 금이 아니라 공평함을 외치는 목소리야말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양가 어머님들이 돌아가시고 남편과 저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닦은 그릇을 제가 받아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우리 작은 주방의 불빛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그때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 줘서. 저는 말없이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용서와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남편이, 그리고 제 뒤에는 든든한 두 분의 어머니가 함께 계시니까요. 박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가정을 지켜낸 서연 씨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서연 씨였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거나 잠시나마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좋아요 하나를 남겨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할 것이라 믿는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며느리의 눈물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